완벽한 이상 국가를 수호할 엘리트 계급, 즉 수호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기획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접하는 문학과 음악, 시가 교육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과연 완벽한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들에게 용기와 절제를 심어주기 위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신화와 시에서 무엇을 빼고 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 논의가 왜 그토록 파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고대 아테네의 거대한 서거나 장엄한 대리석 신전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 분위기 좋은데요? 그곳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신화는 단순히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옛날 이야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성경이자 역사서였고 도덕 교과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간의 도리를 배웠거든요. 절대적인 진리의 텍스트였군요. 네. 그런데 플라톤은 바로 그 성역에 철저한 검열의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혹은 당신의 도덕적 기준을 형성해온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을 국가가 나서서 유해하다며 몽땅 편집해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와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빚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오늘날 당신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겁니다. 세상이 기준 자체를 다시 쓰겠다는 이 거창한 선언. 여기서 플라톤이 수호자 교육에서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수호자는 본질적으로 전쟁터에서 국가를 지키는 전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전사들이 적의 날카로운 칼날보다 노예 상태를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용기를 낼 수 없다는 단호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플라톤이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구체적인 검열 지침을 내린다는 겁니다.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저승에 대한 묘사들 말이죠. 네, 호메로스의 시에는 지하세계인 하데스를 묘사하는 아주 섬뜩한 어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곡의 강을 뜻하는 코키토스, 이름부터 무섭네요. 그리고 증오의 강인 시틱스 같은 끔찍한 이름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죽은 영혼들이 지하세계에서 박쥐들처럼 찍찍거리며 날아다닌다고 묘사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영혼이 박쥐처럼 찍찍거린다니 너무 비참한 이미지인데요. 플라톤은 바로 그런 표현들이 젊은 수호자들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철저히 삭제하고 저승을 최소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아닌가요? 위대한 영웅조차 죽음 앞에서는 비통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완벽한 히어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 동료의 죽음 앞에서 이 시간 내내 땅바닥을 구르며 울기만 한다고 상상해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비극적인 슬픔의 묘사가 영웅의 희생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일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아킬레우스가 절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플라톤이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는 문학의 미학적 가치보다 그것이 수용자의 영혼에 미치는 모방의 심리학에 더 집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통곡과 공포의 언어에 계속 노출되면 영혼이 쭈그러들고 유약해진다고 본 것이죠. 아, 그래서 단어 삭제에 그치지 않고 영웅들의 애도 방식까지 통제하려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간은 이성적 통제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끔찍한 비극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확고한 원칙이죠. 슬픔과 탄식, 극심한 애도는 수호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몫인가요? 플라톤은 그것을 열등한 인간들의 몫으로 돌려버립니다. 수호자들이 슬픔에 압도되어 이성을 잃는 나약한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감정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기계적으로 절제된 영웅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이 엉갈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네요.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사회적 계급이나 영혼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기준이 아주 엄격했죠. 그런데 지나친 슬픔을 억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플라톤은 지나친 슬픔뿐만 아니라 지나친 웃음도 경계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네,
감정의 양극단을 모두 위험하게 본 것입니다. 훌륭한 인간이나 심지어 신들이 참을 수 없는 폭소를 터뜨리는 장면조차 용납이 안 된다고요? 신들이 배를 접고 뒹굴며 웃는 그 유쾌한 장면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감정의 격렬한 반응이 영혼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슬픔이든 폭발적인 웃음이든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인간은 이성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고요한 상태, 즉 항상심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철인,을 원했던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의 순수성과 진실, 이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플라톤이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진실의 가치와 통치자의 거짓말에 대한 논의죠. 네, 거짓말이 인간 세상에서는 일종의 약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완벽하고 진술된 이상 국가를 만든다면서 거짓말을 허락한다고요? 언뜻 들으면 엄청난 모순입니다. 거짓말은 신에게는 전적으로 무익하지만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서는 때로 예방약이나 치료제처럼 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강력하고 위험한 약을 사용할 권한은 오죽 국가의 이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통치자에게만 독점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력의 독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이 통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세를 속이거나 선원이 선장에게 배의 상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용납되지 않지요. 통치자만이 전체의 선을 위해 거짓말이라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아, 진실 여부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가치군요. 거짓말조차도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써먹는다는 사실이 참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고대 정치 철학의 아주 현실적이고 치밀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 죽음의 공포를 지우고 감정과 진실을 통제하는 굵직한 원칙들을 확인했으니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일상적인 규범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덕목이 바로 절제, 즉 소프로시네입니다. 소프로시네. 플라톤이 말하는 이 절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고 두 번째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육체적 쾌락에 대한 내면의 통제입니다. 결국 윗사람의 말에 잘 복종하고 육체의 욕망을 참아내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학 속 영웅들의 반항적인 태도는 교육에 매우 유해합니다.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이 자신보다 높은 권위자에게 오만하게 대들고 욕설을 퍼붓는 구절들은 청년들에게 불복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차없이 잘려나갑니다. 육체적 쾌락에 대한 묘사도 완전 아웃이죠. 음식과 술을 탐하고 비틀거리는 모습, 특히 무절제한 성욕에 탐닉하는 신이나 영웅의 모습은 절대 금지 대상입니다. 심지어 신들의 왕인 제우스마저도 이 엄격한 잣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제우스가 성욕을 참지 못해 트로이 전쟁의 중요한 대의마저 잊어버리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이들이 속으로 신들도 저러는데 나도 욕망 좀 따르면 어때? 이러겠죠. 정확합니다. 최고신마저 육체적 쾌락에 굴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젊은이들의 절제력을 함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참, 그리고 플라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웅들의 물욕과 도덕적 결함도 아주 낱낱이 분석하며 비판하더라고요. 수호자들은 돈을 밝혀선 안 되잖아요. 네, 신들도 선물을 받으면 설득된다. 이런 류의 시구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트로이 전쟁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돈을 밝히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성향으로 묘사되는 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게다가 아킬레우스가 신에게 대드는 오만함, 바로 휴브리스 말이죠. 아폴론 신에게 불경하게 대들거나 강의 신과 맞서 싸우는 장면은 다 검열됩니다. 무력이나 오만함뿐만 아니라 잔혹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모욕하거나 장작 더미 위에서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묘사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긴 하죠. 플라톤은 위대한 영웅이자 여신의 아들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플라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사회적 폐해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악행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도피처를 체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인들이 신이나 영웅의 자손이 끔찍한 악을 행했다고 아름답게 노래하면 젊은이들은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아, 위대한 신들도 위대한 영웅들도 다 하는 일인데 내가 좀 잘못한 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죠. 신화가 범죄의 핑곗거리가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화와 시가 내용 검열의 아주 길고 깐깐한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대한 논의를 거쳐 도달한 슬라이드 14의 최종 결론, 그 대원칙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신은 오직 선의 원인이다. 신은 오직 선의 원인이다. 악의 원인을 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원칙이군요. 신, 반신반인, 영웅, 저승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네, 서양 철학과 신학의 뼈대를 형성하는 엄청난 선언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탐구의 마지막 슬라이드 15에 다다르면 갑자기 극적인 멈춤이 등장합니다. 플라톤이 신과 영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세워놓고는 정작 우리들, 즉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대목에서 도령 논의를 멈춰버립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죠. 시인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 왔습니다. 불의한 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오히려 정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불행해진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인들의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인들이 틀렸다면 바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세우면 될 텐데 왜 유보를 한 걸까요? 왜냐하면 시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필연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산을 먼저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일이죠. 아, 정의의 참된 의미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의의 실체와 구조를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대화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의 논의를 잠시 뒤로 미루는 쪽을 택합니다. 원문을 보면 플라톤이 시와 신화의 서술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분류해 두었어요. 네, 16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이죠. 첫째는 시인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만 말하는 단순 서술. 둘째는 시인이 마치 다른 인물인 척 연기하며 속이는 모방, 그 그리스어로는 미메시스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셋째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형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예로 들어서 이 세 가지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는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일리아스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가요? 그 일리아스의 도입부를 보면 아폴론의 사제인 크류세스가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자기 딸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이때 시인인 호메로스가 사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서술한 뒤에 갑자기 1인칭 시점으로 돌변해서 사제 본인인 것처럼 아가멤논이여 내 딸을 돌려주시오 라고 직접 대사를 읊는 방식이 등장하거든요. 아, 자기가 쓴 글인데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플라톤은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흉내내는 바로 그 순간을 완벽한 모방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소설책을 담담하게 그냥 읽어주는 오디오북 같은 건 단순 서술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성우들이 각자의 배역에 완전히 빙의해서 연기하는 오디오 드라마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펑펑 울면서 펼치는 비극이나 희극은 완벽한 모방에 해당한다는 거군요.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정보 전달로만 건조하게 풀어낸다면? 아, 그게 철저한 단순 서술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이 단순 서술과 모방이 계속 교차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된 것이고요. 이렇게 서술 방식을 마치 현미경 들여다보듯 쪼개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당연하죠. 이 지점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이 가진 아주 독특한 통치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통치 철학이라면 이상국가의 심장부에 있는 수호자 계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엘리트 전사이자 예비 통치자 계급이죠. 플라톤에인 이 수호자들이 누군가를 흉내내는 모방가가 되는 것을 극도로, 정말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국가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은 하나의 일만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1인 1업의 원칙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수호자는 오직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그야말로 최상의 장인이어야 합니다.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상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훌륭하게 모방해낼 수는 없다는 게 플라톤의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비극을 쓰는 시인이 희극까지 완벽하게 쓸 수 없고 무대 위에서 전문적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코러스석에서 춤추는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듯이요. 네, 하물며 국가의 존망을 짊어진 수호자가 다른 누군가의 삶이나 감정을 흉내내고 연기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저도 안 되려나요? 플라톤은 그들의 영혼이 필연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영혼이 분열된다. 참 흥미롭네요. 단순히 직업의 전문성을 잃지 마라. 이런 수준의 실용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와 영혼의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문제로 확장되는 거죠. 자료의 19번 슬라이드를 보면 모방에 초래하는 심리적 위험성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데 저는 이 구조를 읽으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할리우드의 메서드 연기요. 아, 극중 인물에 너무 깊이 몰입하는 현상 말이죠? 네네. 몰입한 나머지 카메라가 꺼진 현실에서도 그 인물처럼 행동하게 되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플라톤이 통찰한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모방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데 있거든요. 습관화요? 젊은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그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모방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신체와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신에까지 쫙 스며듭니다. 오, 무섭네요.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2의 천성, 즉 돌이킬 수 없는 굳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연기하기 위해 쓴 가면이 결국 내 진짜 얼굴의 근육을 변형시키고 종국에는 그 가면 자체가 내 자아를 삼켜버린다. 아주 서늘한 경고네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함부로 접촉하다 보면 결국 자아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산산조각 난다는 아주 예리한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상국가의 수호자들은 아무 대상이나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는 거군요. 네, 모방의 대상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죠. 제가 원문 자료를 보면서 정말 재밌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금지된 모방의 대상 목록이에요. 20번 슬라이드요. 네, 당시 아테네 예술계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목록이죠. 수호자는 우선 여성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편과 다투거나 신에게 오만하게 허세를 부리거나 비통함에 빠져 통곡하는 여성의 묘사를 엄격히 금지했어요. 거기다 노예가 하는 행동이나 술에 취한 사람, 비겁한 겁쟁인, 심지어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의 흉내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대장장이나 노젓는 사람처럼 육체 노동을 하는 장인들의 행동도 흉내내면 안 되고 더 황당하고 흥미로운 건 자연계의 소리조차 모방을 금지했다는 점이에요. 말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같은 거요? 네, 거친 파도 소리나 천둥 소리,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 각종 소음의 모방조차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현대로 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영화의 효과음을 만드는 폴리아티스트나 백색 소음 ASMR 유튜버, 예능 프로그램의 성대모사 달인들, 전부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감각적인 묘사와 자연의 소리조차 두려워하고 막으려 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산만해져서 그럴까요? 플라톤은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감각의 과잉을 경계했습니다. 바람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무의미한 감각적 자극에 몰입하거나 열등하고 불안정한 인간 군상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수호자들의 영혼에 나약함과 혼란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아, 불순물. 그렇다면 훌륭하고 선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서술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결론은 명확합니다. 수호자들은 오직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말할 때만 그때만 예외적으로. 네, 아주 제한적으로 모방을 허용받습니다. 반면 그 외에 열등하고 불안전한 상황을 전달해야 할 때는 절대 흉내내지 말고 철저하게 건조하고 소박한 단순 서술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평소에 즐겨 입 밖으로 내뱉고 흉내내는 그 모습이 곧 당신의 미래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영혼을 만든다는 지독한 확신입니다. 이런 엄격한 세계관 속에서 자료의 22번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다가오거든요. 아, 그 천재 시인의 추방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이 깐깐한 이상국가의 엄청난 천재 예술가가 한 명 방문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모방 시인이죠. 무엇이든 완벽하게 흉내내고 온갖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사람들은 이 시인을 엄청난 경이로움과 숭배의 눈길로 맞이해요. 그 환대의 방식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이잖아요. 시민들은 그 시인의 머리에 성스러운 향유인 몰약을 발라주고 존경을 담아 양모로 만든 화관까지 씌워줍니다. 마치 신이나 위대한 영웅을 대접하듯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환대의 끝에서 국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신성하고 경이로운 사람이지만 우리 국가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국경 밖 다른 도시로 아주 정중하게 추방해버립니다. 대중의 영혼을 홀리는 천재 엔터테이너에게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는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도시 밖으로 나가라고 한 거네요. 참 묘한 장면이죠. 왜 굳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매몰차게 쫓아내거나 입국을 거부하면 될 텐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놀라운 철학적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대중에게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 화려한 예술가의 천재성, 그 자체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예우를 다한 겁니다. 예술적 가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예술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 국가와 개인의 영혼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을 냉정하게 평가한 것이죠. 아, 재미는 있지만 독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국가가 고용해야 할 진정한 예술가를 분명히 명시합니다. 바로 더 거칠고 덜 즐거운 시인입니다. 거칠고 덜 즐겁다. 와, 요즘 시대의 콘텐츠 제작자라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평가일 텐데요. 하하, 그렇겠죠. 오직 훌륭한 미덕만을 건조하게 모방하고 수호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웠던 초기 법률의 엄격한 모델을 타협 없이 따르는 시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자극적인 양념을 막 치는 대신에 비록 심심하고 투박할지라도 영혼의 건강과 질서를 지켜주는 소박한 밥상을 차려내는 시인을 선택한 거네요. 찰나의 말초적 즐거움보다는 영혼의 흔들림 없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은 매우 단호한 철학적 결단인 겁니다. 이야기의 형식을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고 검열했다면 플라톤이 다음으로 시선을 돌릴 곳은 너무나 떠나겠네요. 바로 그 이야기가 얹어지는 소리, 음악의 세계입니다. 네, 슬라이드 23번부터 이어지는 음악의 해부학입니다. 자료를 보면 음악을 쪼개는 과정도 서술 방식만큼이나 아주 엄격해요. 노래와 선율을 세 가지 요소로 분해했죠. 네, 가사를 뜻하는 로고스, 선율을 의미하는 하르모니아, 그리고 리듬을 의미하는 류트모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율과 리듬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사, 즉 메시지의 내용에 철저히 종속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가사가 왕이라면 선율과 리듬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하라는 논리입니다. 음악이 감정을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흔들어 놓는지 플라톤은 꿰뚫고 있었던 거네요. 멜로디와 박자는 이성을 거치지 않고 사람의 심연으로 바로 훅 치고 들어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정을 증폭시키는 음악적 요소들은 수호자의 귀에 절대 닿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료의 24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상국가에서 완전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퇴출당하는 구체적인 선율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죠. 애도와 깊은 슬픔을 자아내는 혼합 리데아조와 고음 리데아조 같은 선율들이요? 네, 플라톤은 이런 우울하고 처연한 멜로디는 훌륭한 인간커녕 일반 여성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며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슬픈 발라드는 절대 금지군요. 그럼 신나고 편안한 음악은 어떨까요? 노동요 같은 거나 파티 음악이요? 그것도 가차없이 금지입니다. 연회에서 술을 마실 때나 나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오니아조, 그리고 저음 리디아조 역시 군사적 유용성과는 정반대이므로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와, 수호자의 마음에 나약함이나 방종함을 조금이라도 부추길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원천봉쇄한 셈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불쌍한 수호자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도대체 무슨 음악이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허락된 단 두 가지의 선율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25번에 나오는데 이 두 선율의 대비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두 가지만 허락됐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도리스 조입니다. 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이라는 끔찍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운명의 타격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고 용감하게 맞서는 자의 결연한 선율이죠. 전시 상황에 용기를 끌어내는 선율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프류기라 조입니다. 이건 전투가 없는 평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선율이에요. 누군가를 지혜롭게 설득하거나 신에게 경건하게 기도할 때 혹은 남의 충고를 기꺼이 수용하며 오만하지 않게 절제하는 자의 평화로운 선율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용기의 도리스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지키는 절제의 푸르기아죠.
딱 이 두 가지만이 영혼을 가장 올바르고 건강한 상태로 튜닝해준다고 믿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허용되는 선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도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 26번의 악기 제한이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복잡한 선율과 화음을 낼 수 없는 음악 구조에서는 굳이 기교를 부릴 수 있는 복잡한 악기가 필요 없어지니까요. 맞습니다. 하나의 악기에서 너무 다양한 음계가 나오면 연주자가 유혹에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줄을 가진 다연악기나 모든 음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복잡한 악기들의 제작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그 시대의 피리, 아울로스라는 악기를 아주 강력하게 배척하더라고요. 네, 결국 도시에 남은 악기는 아폴론을 상징하는 단순한 현악기인 리라와 수금뿐이었습니다. 시골의 목동들이 부는 소박한 피리인 슈랭크스 정도만 예외로 남겨두었고요. 소크라테스는 이 대목을 두고 수많은 음색을 내는 피리의 명수 마르시아스 대신에 단순하고 이성적인 아폴론을 선택했다고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악기를 속아내는 과정 자체가 무의식 중에 사치스러워진 국가의 병폐를 씻어내는 정화의 작업이라고 선언하면서요. 선율과 악기를 씻어냈다면 다음 차례는 당연히 리듬이겠죠. 슬라이드 27번입니다. 리듬에 적용되는 잣대 역시 선율의 잣대와 한치의 오차도 없죠. 완벽히 동일합니다. 박자가 복잡하고 변화 무쌍한 리듬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고 질서정연한 삶의 궤적에 완벽히 어울리는 단순한 리듬을 찾아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료를 보면 다이몬이라는 당대의 음악 권위자를 소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불규칙한 박자가 인간의 오만이나 광기에 어울리는지, 반대로 어떤 절제된 리듬이 훌륭한 행동에 어울리는지 묻고 따지죠. 네, 좋은 리듬은 반드시 영혼의 선한 기질을 담고 있는 가사에 순응해야 한다는 철칙을 다시 한번 쾅 찍어주는 대목입니다. 이쯤 되니 플라톤 철학이 가진 미학적 통찰의 정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슬라이드 28번의 내용처럼 좋은 언어, 좋은 선율, 좋은 리듬이라는 예술적 아름다움은 대체 어디서 기원하는가? 기술적인 기교나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인간 내면의 훌륭하고 선한 성품, 즉 에토스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 참된 단순성과 올바른 성품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비로소 예술의 우아함과 올바른 리듬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플라톤이 이 원리를 단순히 시나 음악 같은 예술 작품의 영역에만 가둬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직조공이 짜낸 천의 무늬, 건축가가 세운 건물의 형태 같은 수공의 품은 물론이고 식물의 이파리나 동물의 생김새 같은 자연물의 형태에까지 이 원리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의 패턴이나 매일 마주하는 건물의 기둥 형체조차도 특정한 기질과 성품을 담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영혼에 미세하지만 끊임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형태와 소리가 결국 영혼의 건강을 좌우하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일명 아하의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멜로디를 자르고 악기를 부수며 통제하려 드는 걸까? 그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이 바로 29번 슬라이드에 등장합니다. 리듬과 선율은 영혼의 심연으로 가장 깊이 스며들어 영혼을 굳세게 붙잡고 그것을 올바르게 교육받은 사람을 우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미적 교육의 힘을 설파한 문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의 철학적 논리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플라톤이 왜 그토록 어린 시절의 미적 교육, 즉 환경을 강조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곧바로 논리적 이성을 갖추고 세상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성인 로고스는 아주 나중에 성장해서야 발달하죠. 그렇죠. 어릴 땐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덕적 추악함이 넘쳐나는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소리와 이미지만 보고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생기기도 전에 영혼의 토양이 오염되어 버리겠네요. 반대로 플라톤이 제안한 대로 불순물이 완벽히 정화된 질서 있고 우아한 선율과 형태들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이성이 채 발달하기도 전인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감각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아, 이성이 자라기 전에 감각의 토양을 먼저 비옥하고 단단하게 다져놓는 사전 정제 작업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마침내 이성적 사유가 찾아왔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이성과 진리를 마주했을 때 마치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 중에 익숙하게 겪어온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것을 열렬히 그리고 가장 반갑게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감각적 훈련이 결국 진리를 사랑하는 이성의 토대가 된다. 와, 정말이지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시청하고 듣는 파편화된 리듬과 숏폼 영상들이 사실은 미래의 이성을 맞이할 우리 내면의 집을 어떤 형태로든 짓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기도 하네요. 무서우면서도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듣는 비트 하나, 즐겨보는 영상의 호흡 하나가 내 영혼의 인테리어 공사였다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가슴이 뜁니다. 자, 이렇게 길고 치밀하게 이어져온 음악과 시가 교육에 대한 논의의 끝에서 소크라테스는 30번 슬라이드를 통해 이 거대한 여정의 궁극적 목적지를 선언하며 쇠기를 박습니다. 음악과 시가 교육은 결국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 즉 에로스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그 엄격한 절제와 총재의 종착지가 결국 참된 사랑이었다는 반전이 참 멋집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원문을 보면 참된 사랑은 극단적이고 방종한 쾌락과는 한치도 양립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선을 긋고 있죠. 과도한 육체적 쾌락은 사람을 마치 미치광이처럼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참된 에로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결한 절제와 완벽한 조화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 즉 이데아를 향해 다가가려는 지혜롭고 질서 있는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적으로 예쁜 것에 끌리는 본능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영혼의 올바름 그 자체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추구하는 순수한 철학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군요. 진정으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순수한 사랑, 이 강력한 에로스야말로 파편화되는 영혼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이기심을 넘어 이상 국가를 굳건히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플라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하면 올림픽 그리고 조각 같은 근육질 몸매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체육, 그러니까 짐나스티케라는 단어 자체가 육체를 단련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플라톤이 아주 기가 막힌 역발상을 던지더라고요. 체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몸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아지는 법이니까. 근데 플라톤은 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훌륭한 신체가 영혼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맞습니다. 훌륭한 영혼이 자신의 덕으로 육체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는 게 플라톤의 핵심 철학입니다. 와,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무거운 걸 드는 그 육체 노동조차도 결국 내면의 영혼을 가다듬기 위한 도구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몸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3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그 훌륭한 영혼을 담아낼 육체를 위해 수호자들, 즉 전사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현대의 엘리트 운동선수들 생각해보면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다 따지고 수면 시간도 칼같이 지키잖아요. 네, 아주 예민하고 철저하죠. 근데 플라톤은 전사들에게 그런 예민한 섭생법을 절대 금지합니다. 맞습니다. 전문 운동 선수들처럼 과도하게 잠을 자거나 식단을 예민하게 가리는 건 전쟁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오직 불에 구운 고기 위주의 아주 단순한 식단만 허용하죠. 네, 당시로 치면 최고급 파인다이닝 격인 시라쿠사식 요리나 아테네식 과자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했어요. 심지어 매춘부와의 교류도 절대 금지였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팍팍하게 굴 필요가 있었을까요? 수호자들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니까요. 전쟁터라는 곳은 언제 밥을 굶을지, 언제 썩은 물을 마셔야 할지 모르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아,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야기를 꺼낸 거군요.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막 냄비로 요리해 먹지 않는다고요. 네, 그저 불 피워서 고기 구워 씹어 먹고 바로 싸우러 나가죠. 평소에 혀끝에 달콤함이나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런 야생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한 실용주의인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저는 아테네식 과자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예민함이 오히려 생존에는 독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33번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만약 사회가 이런 절제력을 잃고 방종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톤의 아주 뼈아픈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죠. 질병과 무절제가 만연하면 법정과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경고합니다. 병원과 법정에 사람이 넘쳐나는 게 단순히 보건이나 치안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는 이걸 사회 전체의 교육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교육의 실패요? 스스로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유민들이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 못해서 재판관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자기 몸도 주체 못해서 의사한테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렇죠. 플라톤은 이걸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청취자님, 이건 정말 현대인들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일침 아닙니까? 내 권리와 내 몸을 통제 못해서 남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수치스럽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34번 슬라이드, 아스클레피오스의 참된 의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참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플라톤의 차가운 이성에 놀라실 수도 있는 대목이죠. 진짜 의술의 목적이 생명 연장이 아니라 환자가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당시 헤로디코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평생 자기 병고안만 하며 연명했어요. 평생 병원에 누워서 치료만 받은 거네요. 플라톤은 이런 삶을 쓸모없는 삶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체질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억지로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상처를 꿰매서 다시 일터로 보낼 수 있는 사람만 고치고. 평생 알아누워야 할 생명은 국가와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리지 않았다는 논리죠. 진짜 냉혹할 만큼 철저한 국가주의네요.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건데. 현대 생명윤리와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청취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35번 슬라이드로 가보죠. 훌륭한 의사와 훌륭한 재판관의 차이를 대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훌륭한 의사는 젊어서부터 병든 육체를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규칙이 있죠. 근데 반대로 재판관은 젊어서 악을 경험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의사는 자기 몸으로 남의 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고치는 거죠?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스스로 병을 알아본 경험은 오히려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재판관은 덜입니다. 재판관은 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심판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잣대인데 젊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오염되면 그 잣대 자체가 비틀어져 버리겠죠. 아, 그래서 젊을 땐 순수함을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타인의 본성에 있는 악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네, 자신이 직접 도둑질을 해봐야 도둑을 아는 게 아니라 맑은 거울 같은 마음 밖에서 도둑을 관찰해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비유네요. 자, 그럼 36번 슬라이드, 영혼을 튜닝하는 교육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님, 보통 우리는 체육은 몸을 위한 거, 시가, 즉 음악이나 문학은 영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오해죠. 네, 플라톤은 둘 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위한 거라고 단언합니다. 영혼이라는 악기를 완벽하게 조율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 거죠. 영혼에는 두 가지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이성과 끓어오르는 용기인 기계. 아, 기타줄 맞추듯이 이성과 기계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거군요. 어떻게 될까요? 37번 슬라이드에 아주 극단적인 예시가 나오는데요. 조화를 상실하면 아주 참혹해집니다. 체육에만 미친 듯이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 대신 주먹부터 나가는 폭력적인 야수가 되겠죠. 네, 사나운 야수처럼 무식해집니다. 반대로 시가에만,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음악과 문학에만 푹 빠져 살면요. 전사로서의 그 단단한 기계가 버터처럼 다 녹아내려 버리겠네요. 맞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없는 유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는 적 앞에서는 사자 같아야 하고 시민들 앞에서는 양처럼 온순해야 하잖아요. 이 완벽한 화음이 국가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38번 슬라이드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벽히 조율된 수호자들 무리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맞습니다. 다들 훌륭한데 그중에서 통치자는 누가 되나요? 수호자 중에서 가장 국가에 헌신적이고 뛰어난 연장자만이 통치자가 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젊은이들은 통치자를 돕는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헌신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건데. 통치자의 자질 중 최우선 기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 39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아주 혹독한 실현을 거쳐야 하죠. 세 가지 실현이잖아요.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첫째가 도둑맞음, 둘째가 강요, 셋째가 마법. 이름만 들으면 막 판타지 소설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첫 번째 도둑맞음은 시간의 흐름이나 궤변가들의 속임수, 논리에 의해서 자신이 가진 올바른 신념을 도둑맞지 않는지 봅니다. 혀 놀림에 안 녹아가는 지적 단단함이네요. 두 번째 강요는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끔찍한 공포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고문을 당해도 국가를 배신하지 않는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세 번째 마법입니다. 쾌락의 유혹이죠. 네. 권력자가 되었을 때 쏟아질 그 달콤한 쾌락 앞에서도 영혼이 홀리지 않는지 봅니다. 망각, 고통, 쾌락. 이 세 가지 불 속에서 순수함을 입증한 금 같은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대의 리더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과연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드디어 40번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가 정말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논쟁의 핵심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수호자들을 치우고 훌륭한 통치자를 뽑았는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단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바로 고귀한 거짓말, 젠나이온 프세우도스라는 개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거짓말을 기획하다니. 통치자부터 평범한 시민까지 사회 전체를 통합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장치, 즉 신화가 필수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41번 슬라이드 탄생 신화부터 볼까요? 대지의 자식들이라는 신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받은 교육과 기억은 모두 꿈결 같은 환상이었다. 그럼 진짜는 뭔데요? 사실 너희는 이 땅, 즉 대지 속에서 무장한 채로 다 함께 빚어져서 솟아난 것이다. 엄마 뱃속이 아니라 땅속에서 태어났다고 믿게 세뇌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자기가 딛고 있는 국가 자체를 어머니로 맹신하게 됩니다. 아, 외부에 침략이 오면 친어머니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겠네요. 엄청난 애국심이 조성되죠.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태어났으니 시민들끼리는 한 핏줄인 형제가 됩니다. 내부 분열을 막는 완벽한 통합장치인 셈입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근데 형제라도 왕과 농부의 삶은 너무 다르잖아요. 불만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42번 슬라이드 두 번째 거짓말인 금속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신이 인간을 빚을 때 영혼에 아예 다른 금속을 섞었다는 이야기죠. 네, 통치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황금을, 보조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나 수공업자 같은 생산자에게는 돈과 철을 섞었다. 맞습니다. 이 불평등한 계급사회를 신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당신이 철을 타고 났으니 그 직분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거 참 지배층이 권력 유지하려고 퍼뜨리는 기득권 논리 같은데요. 완전 핏줄 세습 아닌가요? 바로 거기서 43번 슬라이드의 반전이 나옵니다. 사회적 유동성이죠. 플라톤은 이 계급이 완전한 세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세습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의 금속이 다를 경우에는 절대 동정심 없이 계급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황금 계급 부모 밑에서 동이나 철을 가진 자식이 나오면요. 가차없이 생산자로 강등시킵니다. 반대로 생산자 밑에서 황금의 자식이 나오면요. 바로 승격시켜서 통치자나 보조자 그룹으로 끌어올리죠. 와, 핏줄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네요. 동이나 철이 지배하면 국가는 멸망한다는 신탁을 근거로 삼았거든요. 플라톤은 혈통주의를 완전히 넘어서서 철저하게 각자의 소질과 본성에 맞는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진짜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 그 자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44번, 45번 슬라이드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계급으로 선택받은 통치자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죠? 그게 선택받은 자들의 아주 씁쓸한 현실입니다. 대궐 같은 집은커녕 그들에겐 어떠한 사유재산도 완벽하게 금지됩니다. 집도 없고 토지도 없다고요? 네, 양떼를 지키라고 기른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늑대로 돌변해서 양을 물어뜯으면 안 되잖아요. 폭군이 되는 걸 막으려는 거군요. 권력과 부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가 타락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시민들이 내는 식량을 배급받으면서 군영에서 공동생활만 해야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진짜 팍팍하게 사네요. 45번 슬라이드 보니까 심지어 돈을 만져서도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신성한 영혼과 세속적 부를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수호자들의 영혼 안에는 이미 신이 준 고귀한 금속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쓰는 불결한 금속인 돈을 만지면 영혼이 오염된다는 금기를 만든 거죠. 통치자가 땅이나 돈을 사유하는 순간 조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핍박하는 적으로 타락할 거라는 강력한 경고네요. 네,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한 통치자의 완벽한 무소유와 도덕성을 강제하는 치밀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네, 영혼과 육체의 조화부터 혹독한 통치자 선발 과정, 거대한 고귀한 거짓말, 그리고 통치자의 무소유까지 오늘 정말 방대한 통치 원리들을 숨가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